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이에요. 네.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분자는 1년치 월세고 분모가 가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을 제가 좀 계산을 했어요. 제 연구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게 사실 투자 수익률 계산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다른 데서 좀 연구를 해서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투자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 그만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 사면은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격을 갖고 물어보진 않아요.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수익률 갖고 물어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골드만삭스 회장이에요. 네. 그럼 저는 주식도 봐야 되고 채권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고 부동산 대체 투자도 봐야 돼요. 네. 대체 투자에 오피스 건물 봐야 되는데 뉴욕도 봐야 되고 런던 보고 파리 보고 동경 보고 서울 봐야 돼요. 그것도 오피스 건물 봐야 되고 리테일 쇼핑몰 봐야 돼요. 네. 가격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서울의 오피스 건물 평당 1억이 적정한지 몰라요. 그게 뉴욕보다 싼지 비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뉴욕의 투자 수익률이 4%라고 하면은 서울은 4%보다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은 좀 더 리스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100만 불을 투자해도 그 뉴욕은 전 세계에서 달려들기 때문에 같은 월세보다도 같은 월세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격이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리스크한 시장이 더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게 맞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서울에서 강남 3구하고 이제 노도성만 제가 봤어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네. 그러면은 부자 동네 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그 이런 저가 주택, 서민 주택보다 투자 수익률보다 낮아요. 같은 100만 원을 벌더라도 부자 동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채권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부동산은 사실 이건 금융 측면에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이 3%라고 하면은 노도성 지역은 4%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2021년 중반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고가 주택하고 저가 주택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뭐냐면은 저가 주택의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부동산에서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월세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강남은 조금 이렇게 내렸는데 강북이 굉장히 빨라지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스프레드가 붙으면서 한번 역전이 돼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채권으로 치면은 B 등급 받는 채권이 A 등급 채권보다 더 비싸졌다. 그렇죠, 그거죠. 예. 서민 주택의 그 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고가 주택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게 스프레드가 붙은 다음에 떨어진 건 뭐냐면 이건 그냥 버블인 거예요. 그래서 버블은 먼저 터져요. 그래서 노도성 지역하고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보다 터진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럼 강남은 버블은 없었던 건가요? 강남도 버블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투자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됐는데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은 이게 부동산도 금융 상품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아파트가 뭐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상품들하고 비교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고 보자고요. 네. 그럼 나는 가장 안정적인 게 10년치 국고채예요. 부동산에서는 무이명 투자자 수익률이. 그럼 10년치 국고채보다 부동산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 투자 수익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이 3.3이에요. 작년에 4.6까지 가다가 그러면 대한민국 투자 수익률보다 아파트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네. 최소한 같든지. 근데 작년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그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구가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게 네. 되면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 2% 하다가 지금 4%를 간다고 치자고요. 네.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 지금 3.2니까 스프레드 붙여가지고 4라고 치면은 2에서 4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2%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 1년치가 2천만 원이면은 가격은 10억인 거예요. 2%에서 4%가 되는 순간 가격은 월세는 고정이에요. 전세, 월세 2년으로 가격되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당장 그럴 수가 없기 없어요.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모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네요. 2년 계약이니까 월세가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2%에서 4% 됐다는 거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가격이 변동되면은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건 지금 반값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마켓 커렉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강남의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정권 때 15억 이상에 대해서 다 현금으로 사는 비중들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덜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률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강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집을 갖고 있다 이 가격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할까요? 우선은 이제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사실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이 10년치 국고채보다 높아야 돼요. 그쵸. 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의 스프레드가 위험성이 없어요. 그냥 계산하실 때 10년치 국고채 수익률하고 비슷한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뭐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분자인 월세는 세금이나 비용 다 빼야 되는데 네.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1년치 월세를 모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월세가 보통 이제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고 월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네. 5억에 10만 원은 월세가 아닌 거죠. 아 보증금 5억에 월세 네. 10만 원. 네. 5천에 200만 원은 월세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0만 원을 월세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월세 곱하기 24나 36 안에 보증금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보증금은 빼고 계산한. 그죠. 사실 보증금, 그러니까 그 보증금 빼고 이제 월세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가격에서 마이너스 보증금을 하면 더 정확하겠죠. 아.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예.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투자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동산 아파트가 무위험 자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 투자 수익률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그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분기 단위로 묶으셔야 돼요. 분기별로 봤을 때 그 월세 수준하고 가격 수준을 계속 트래킹을 하셔서 이 전반적인 트렌드가 떨어지는지 높아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예. 우리 동네가 아니라 전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3,000세대 아파트, 우리 동네의 500세대는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예. 큰 단지. 예, 큰 단지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격대하고 이제 그 10년치 국고채하고 그걸 보시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소득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소득이요. 4인 가구 소득. 아 지역의 소득. 예. 네. 추정을 하셔서 서울대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 한 1억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한 40%를 주거비에 써요. 40%를요. 네. 보통 40%를 써서 그럼 4천만 원을 이제 주거비에 쓴다고 하면 그 4천만 원이 1년치 주택 대출 이자라고 계산을 하면은 네. 그러면 본인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주택 가격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나 집에 뒀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과거에는 30%까지 주택 비용을 썼는데 네. 주거 비용이 과다하게 오르면서 40%까지 써요. 낮은 가격에 강남에 진입하고 싶다. 이게 언제냐 그 시점을 잡고 싶다 하는 사람은 내년 초를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올해도 이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출렁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개포동에서 6,500세대 한 번에 나와버리면은 네. 그때 난리 날 거예요. 예, 난리 날 아 거예요. 그래요? 예, 헬리오시티 만세대 나왔을 때 2018년 후반기가 사실은 네. 전세 가격 꺾이고 매매 가격 꺾였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 똑같은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내년에 봐야 돼요. 개포동에서 6,700세대 나오는 순간을. 전세가 개포동.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 월세로 했을 때 투자 수익률도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약간 좀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그 매매가 있고 임차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 임대차 거기에 이제 전세하고 월세가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자기 돈으로 이렇게 내서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럴 것 같았었는데 네. 이번에 매매하고 전세는 같이 가격이 떨어져요. 네. 이자가 오르면서 그건 뭐냐면은 전세도 본인들이 파이낸싱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전세자금 전세죠. 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네. 그죠? 근데 지금 월세는 전 세계적으로 다 대폭등했어요.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전세 가격도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월세 전세 전환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요. 아, 예. 따로 움직인다. 예, 따로 전세랑 움직여요. 월세는. 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보여드렸던 게 월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되게 재밌는 게 2010년대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월세가 계속 평평해요. 네. 평평하다가 2020, 21년 폭등해요. 네, 네. 정확하게 인플레이션 온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트렌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월세 임대료가 다 폭등해요. 네. 그러니까 뉴욕, 런던에 있는 지인 물어보면 벌써 40~50%다 폭등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건 인플레이션 효과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처는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월세가 대폭등했으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제끼고 이게 서민들의 삶에 지나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무조건. 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예배가 하나가 있는 게 터키예요. 네. 터키는 기준금리 안 올렸어요. 네. 그래서 월세 1년간 100% 오르고 매매 가격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장 좋은 투자처가 부동산인 걸 보여주는 게 터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다 올렸기 때문에 월세는 폭등하되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월세가 폭등하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은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저 정도 투자 수익률은 내가 들어갈까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예. 다음번에 그러면 이 시장이 돌아선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돌아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세 가격은 그 메커니즘에 영향을 전혀 못 주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례. 우리나라는 전세가 이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전세 자금 대출을 지나치게 저금리를 해준 건 사실 반대예요. 이번에 본 상황에서는. 예. 그럼 전세는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전세하고 사실 매매 가격은 서로 따로 가요. 따로 가요? 따로 가요. 예. 매매 말고 사람들이 임차해서 들어가는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 수가 있다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국토부 보면은 전세하고 전세 아닌 걸 다 월세로 봐요. 네. 그 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에 10만 원도 월세고 5천에 200도 월세예요. 네. 네. 그럼 저희 연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곱하기 한 36이 이내가 보증금만 딱 따로 떼어놓으면은 네. 이게 순수한 월세잖아요. 네. 나머지는 반전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순수한 월세가 전체 임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전체 10%.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전세 또는 반전세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전세하고 매매는 서로 다르게 게 맞는 게 사람들은 이제 테뉴어 초이스라는 걸 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주택을 매수를 해서 살지 아니면 주택을 임차를 해서 들어갈지인데 임차해서 들어간다고 할 때 피오한 월세 사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전세 살까 매매 살까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막 폭등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2008년 이후부터 해서 2010년대 초반에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때 매매 가격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전세가 약간 좀 안정적인 순간에가 2010년대 중반부터 후반이거든요. 그때 매매가 올라가요. 근데 전세하고 매매가 같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2020하고 2021이에요. 이게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된 시점이에요. 서로 따로 움직이는 지수인데 두 가지의 금리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그래서 전세를 가지고선 매매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별로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고 이제 다만 이제 갭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세가 좀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세가 먼저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빠르게 네.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또 매매도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스프레드를 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전세가 하락이 계속되는 게 어느 순간 멈출 거예요. 먼저 멈출 거거든요. 멈추면서 매매가 굉장히 떨어질 때 그때 본인들이 용인하는 수준에서의 가격대의 갭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전세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 이 정도면. 알겠죠.